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션 406회 세미나는 북서지중해의 대응 부유 쓰레기, 결합된 모니터링 접근법의 결과라고 해서 이게 Floating Marine Macrolith and Northwestern Mediterranean Sea Results from Combined Monitoring Approach라고 이제 늘 제가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여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문이 있는 사이트에 가야 이게 하이라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이라이트는 논문을 제출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우리 논문이 얼마나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한지 노벨티가 있는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내는 한 분리 포인트 5개 정도의 굉장히 짧은 핵심 내용이거든요.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이 논문의 진짜 하이라이트를 당연히 파악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뭐 제목에도 나오지만 동시에 진행된 시각적 드론 조사 두 가지 결과를 비교를 했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똑같이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카탈루니아 해안에 스페인이죠. 쓰레기 감시에 드론을 사용을 해봤더니 바르셀로나 시 외곽 지역에서 제곱킬로미터당 200개까지의 밀도가 탐지가 됐고, 이런 결과는 앞으로 이제 해양 쓰레기 감시하는데 드론을 사용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요약문 다 오늘은 팝하고로 했는데 또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이 고쳤어요. 그래도 뭐 내용을 전달하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에서 드론 조사와 시각적 관찰을 동시에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부유 대형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방법론을 검증하는 것과 검증된 드론 조사를 사용하여 북서 지중해를 따라 FMML이 대형 부유 쓰레기죠. 대형 부유 쓰레기 밀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고, 비교를 18개의 드론과 선박 동시조사 결과를 해봤더니 드론에서는 제곱킬로미터당 16개, 선박에서는 19개 정도가 평균 관측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부유 대형 쓰레기 평가를 40개의 드론 조사구를 추가적으로 해봤고 했더니 뭐 없는 데도 있고 최대 200개까지 제곱킬로미터당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결과는 부유 쓰레기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사용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중해에 그러면 실제 대형 부유 쓰레기 얼마나 되냐, 이걸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논문은 또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의 발표된 논문의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뭐 몇 개밖에 안 써봤는데, 그냥 그림 하나로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슬 메소드와 드럼 메소드를 했는데 제곱킬로미터당 쓰레기 숫자는 베슬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9개, 뭐 이게 20개로 봐야 되는데, 그죠? 드론은 16.4개 정도였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0.05 이상이니까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쪽 해변 전체에 이제 확대해서 보면, 각 지역별로 보면 이 조사는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지역에 있는 지중해 북쪽에서 했고, 가운데에 있는 게 바르셀로나죠. 위에 카프 크레우스라고 하는 MPA 해양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이제 쓰레기 밀도는 낮았고,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높았는데, 여기 델타 델레브르 MPA라고 에브르강 하구 해양보호구역이 도시인 바르셀로나보다 더 밀도가 높았죠. 나중에 본문이 나오지만 이건 이제 이쪽으로 해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더 모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에브르 델타 MPA는 이 유럽의 양대 생태 관광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보전을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해류나 이런 영향 때문에 오히려 에브로 델타 향부 구역이 더 부유 쓰레기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문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마린 폴루션 블레틴의 작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연구자들은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했네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우리가 봤죠. 하지만 다시 이제 이게 앱스트랙트를 한번 보면 저는 설명할 때 그냥 본문에 하이라이트 된 글로만 표시하고 설명도 그걸로 하기를 좋아하는 게 왜냐면 이 논문 이미지 그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건 본인 취향대로겠지만 어쨌건 세미나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내용을 다 옮겨와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저는 본문에서 이렇게 그냥 핵심 내용을 짚어가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드론 메소돌로지와 베슬 메소돌로지로 부유 대형 쓰레기를 조사를 했고 18개의 동시 조사구 18개에서 드론과 베슬을 동시에 해가지고 드론에서는 제곱킬로당 16개, 베슬에서는 제곱킬로당 19개를 검출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40개의 추가적인 드론 트랜젝트를 통해 가지고 0에서 200개의 쓰레기를 감지를 했다라는 것이 앱스트랙트에 나오죠. 다음은 테이블 1으로 가보면 핵심적인 조사 결과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드론 조사는 당연히 이미지를 해석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1300개 정도의 이미지를 했고 이 검증조사 밸리데이션 익스페리먼트는 당연히 18개 똑같이 했고 드론은 58개 그러니까 18개에다가 40개를 더해가지고 58개를 한 거죠. 관측 높이는 드론은 밸리데이션 익스페리먼트에서는 65m로 했고 베슬 이깔은 해수면에서 한 2.5m 이상 이렇게 2.5m 정도 높이의 관측자가 위치를 한 거죠. 실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45에서 65m였지만 드론이 촬영하는 픽셀의 크기는 2cm로 이렇게 동일하게 고정을 했고 관측한 길이는 드론은 23km, 베슬은 85km였고 평가 전체를 하면 36km가 되는 거고 트랜젝트 위스는 80에서 280m지만 베슬은 10m로 동일하게 사람이 똑같은 구간을 이렇게 까따마란의 앞부분에 있는 구간을 조사를 한 거죠. 드론 평가에서는 510m까지도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총 조사한 넓이가 드론이 4.3, 베슬은 0.9고 평가를 한 건 드론으로 한 12km,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 위치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이 이제 드론 트랜젝트죠. 드론이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고요. 그린 B가 조사를 했던 까따마란 쌍동선 양쪽으로 이렇게 부유체가 있고 가운데로 이렇게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배에서 양쪽을 보면서 조사를 했고 배에서 이제 드론을 날려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러고 이 드론은 DJI 마빅 프로였습니다. A가 이제 이 까따마란에서 관측자가 요 두 명이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고 아마 초록색 이 사람이 요 두 명이 불러주는 결과를 이렇게 썼겠죠. 기록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드론 오퍼레이터가 이제 드론을 날려가지고 비슷한 구간을 이렇게 배 옆보고 쓰레기를 조사를 했겠죠. B가 이제 그 드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조사 계획을 이렇게 설정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웨이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조사를 하라고 경로를 지정해주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예상되는 비행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뭐 시속, 속도, 그다음에 높이, 이미지 레졸루션은 뭐 본 것처럼 픽셀당 2cm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계획을 탁 설정하고 이륙해. 그럼 지가 떠가지고 저 이렇게 경로대로 설정된 대로 쫙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여기에 테이블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쓰레기의 개수는 베슬에서는 17개, 드론에서는 70개지만 이게 이제 조사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평균은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베슬로 했을 때가 20개 정도. 물론 뒤에 이게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큰 걸로 봐서 편차가 구간마다 많이 달랐던 모양이죠.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죠? 범위는 뭐 0에서 70개, 0에서 80개 이것도 비슷하고 플라스틱의 비율도 뭐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베셀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조사한 거나 드론으로 조사한 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크기 범위가 이게 20cm 이상만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한계적인 거예요. 인재사 얘기를 하는 거지만. 드론 조사로 우리가 대형 쓰레기라고 할 때 되게 2.5cm 이상을 우리가 대형 쓰레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cm 이상이 대형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한 6분의 1 정도만 실제로는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피겨 3를 보시면 이제 쓰레기 구성이 베슬에서는 플라스틱 시트가 제일 많이 발견됐죠. 그런데 드론으로는 그게 뭔지 사실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이나 뭐 피싱넷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 밸리데이션 그 익스페리먼트 말고 그냥 이렇게 날려가지고 본 드론 조사에서도 77 이게 퍼센트인 거죠. 퍼센트가 unidentified니까 사물을 식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한 구역의 베슬과 드론으로 이렇게 했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 각 구간에서는 결과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이렇게 더 이렇게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베슬과 드론이 비슷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역을 비교를 했을 때 뭐 탐지된 쓰레기 이제 이게 뭐지 그 드론이죠. 드론으로 했을 때 세 구역이 에브로 델타가 평균 29 개 퍼 제곱킬로미터로 제일 높았고 바르셀로나 뭐 그다음에 카프트 그레우스 해양보호구역이었다. 뭐 평균이 이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상세 지도로 해가지고 요 이제 에브로 델타 하구가 엄청나게 넓은 이 하구역이거든요. 습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여기 20년 전에 갔었는데 20년 전에 갔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잠깐 여담을 하자면 가기 전에 에브로 델타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갔는데 일요일 저녁에 기차역에 탁 도착을 했거든요. 기차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차역 밖에 나오면은 깜깜하고 아무런 불빛도 안 보이고 택시로 30분을 타고 가야
생태 관광을 제공하는 마을이 하나, 집들이 조그만 마을에 다 2층 이하예요. 그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생태 관광지고, 너무 넓은 이렇게 하구형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플라멩고나 이런 것들이 막 있고 하여튼 그런 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셀로나에서 흘러나온 쓰레기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가르 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약간 폐쇄성 많이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고, 뭐 카프데 크레우스 사실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는 이제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 하니까 쓰레기 농도가 제일 낮았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드론으로 찍은 이미지들의 예시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A가 뭐죠? A가 뭐 백,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알기 힘듭니다. 예. E가 피싱 넷이고 F가 역시 바틀인데 좀 그럴싸해 보이네요. 테이블 4가 통계적으로 이제 그 풍도의 차이가 있냐라는 걸 GLM이라는 걸로 했을 때 코스트가 이게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이고 에어리어가 좀 전에 얘기한 요 에브르 델타 보호구역과 바르셀로나와 카프트 크레우스 해양보호구역 세 곳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에리어와 코스트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높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안에서 거리가 가까우면서 에브르 델타에 연안에서 가까운 조사구에서 더 쓰레기가 많이 나타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네. 말해도 돼요? 네. 에리아라는 것은 처음에 볼 때 헷갈리게 어떤 에리아 면적인가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저거는 단지 그 변수를 1, 2, 3이냐 1이냐 2냐 3이냐 그것만 본 거죠. 1, 2, 3이라기보다는 가나다. 네, ABC. 지역, 다른 지역이지. 네네. 작아지지. 네. 면적은 상상이 없는 말인데 저렇게 써놓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면적이야? 그러니까 이 코스트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게 거리잖아요. 네, 디스턴스잖아요. 뭐 서플리멘터리까지 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자기들이 사용한 그 기록지인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쓰고 싶진 않고 요게 이제 트랜젝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GLM을 해가지고 실제 나온 이렇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뭐 보면 에브르 델타가 그 연항에서부터의 거리로 했을 때가 뭐 이렇게 유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후 검증을 했을 때도 뭐 이렇게 에브르 델타가 B가 뭐죠? 바르셀로나와 차이가 뭐 이렇게 더 유의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결과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냥 참고 자료까지 아니다. 본문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드론으로 부유 쓰레기 조사한 특히 그 머신러닝 활용했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이 논문의 배경이 되는 유럽에서 부유 쓰레기 조사 표준화를 위한 방법들을 아침에 대표님이나 종쌤이 공유해 준 게 있어서 그거부터 볼까? 그것도 보면 이거 이제 발표 자료고요. 실제로는 보고서가 어디 있지? 하여튼 EU에서 이렇게 특히 그 지중해에서 뭐 해변 쓰레기, 부유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생물 인제스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준화하기 위한 굉장히 그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에는 모니터링이 법적 강제 사항이거든요. 국가별로, 지역회별로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테크니컬 서포트를 EU가 제공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특히 그 이유는 컴패러블한
표준화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국가라든지 지역에서 수행한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부유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보고서가 상당히 자세하게 있는데 그걸 요약한 발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결과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전에 우리 봤던 이제 그런 그 관측하는 이런 사례들, 항공기 이용한 사례,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건 굉장히 큰 배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본 사례죠. 우리가 본 건 그냥 카타마란에서 10m짜리 본 거였는데. 여기서 본 거는 저 본문에 그 폭이 7m였어요. 네. 옆에 로드라고 써 있는 게 3m 어디셔널 로드를 넣은 거죠. 그렇죠. 볼 때 보통 먹시 조사를 할 때는 측면을 50m, 10m, 20m 이런 식으로 50m까지 보통 보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그럼 정면을 봤던 얘기라는 의미가 약간 정면의 측면인 거죠. 왜냐면 이게 쌍동선이니까 그 보기가 좋죠. 한쪽에 로드를 3m로 이렇게 막대기 빨간색 실질적으로 배에서 50m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멀죠, 그런 매우 멀죠. 없으니까. 네. 보통은 측면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로드 자체가 정면이에요.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네, 지금 네. 몇 미터 거리에 떨어지.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거죠. 네. 딱 로드가 있음으로 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관측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정해줄 수 있으니까. 상담을 했을 때 그거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폭이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먹시조의 정확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상당히. 여기 질문하셔도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에리얼 서베이, 이게 우리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는 뭐 멀티콥터, 멀티로터, 뭐 그다음 진짜 그 비행기, 드론 비행기, 고정익, 그다음에 진짜 비행기, 그 경비행기, 뭐 그런 걸 이제 카메라를 다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라고, 우리 카메라는 보통 이제 RGB 가시광선, 가시 영상만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멀티 스펙트럴을 하면은 이제 더 넓은 대역폭의 초분광 영상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다음에 열 감지 영상 이런 카메라들도 쓴다고 이렇게 합니다.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토매틱 디텍션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도 이 발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보든지 세미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제가 뭐 더 이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우리가 논문 작성 훈련을 이제 우리 오션 스태프들한테 시작해보자라고 지난 주말에 우리끼리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문의 개요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은 대개는 이제 왜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죠. 배경을. 그래서 배경은 뭐가 나옵니까?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고, 플라스틱은 그 뭐 95%가 이 연안이나 뭐 이런 데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섬은 아니죠. 그건 이제 그냥 깨끗한 바다인데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높은 밀도로 모이는 서브트로피칼 자이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이 생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의 결과는 뭐의 기준이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EU의 MSFD, 해양전략기본법 내지는 해양전략기본지침이라는 데서 Good Environmental Status, 좋은 환경 상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게 이 MSFD의 목표고,
그 좋은 환경 상태라는 건 사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환경 상태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그 해양 쓰레기의 이 구성이나 양, 그리고 공간적 구성이 특히 뭐 코스트라인이나 서피스 레이어나 워터 칼럼이나 시베드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Do not cause harm to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해양이나 연안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MSFD에서 정의하는 GS예요. 좋은 환경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을 우리가 10만 톤 있는데 걔를 5만 톤까지 줄일 거야, 만 톤까지 줄일 거야, 제로까지 줄일 거야 가 아니라는 겁니다. EU의 목표는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100만 톤에서 50만 톤. 내지는 쓰레기 제로잖아요. 물론 제로는 상징적인 건데. 어쨌든 이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건 그럼 또 뭐야? 라는 걸 이니셜 어세스먼트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정해 나가는 거죠.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 그러면 더 이렇게 어디셔널한 자원이나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막 안 해도, 그러니까 예방이라든지 제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쭉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세계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생태적인 문제가 됐고 그걸 줄이는 목표를 MSFD라는 제도를 통해서 했는데 그걸 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은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가서 세고 무게 측정하고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제일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리모트 센싱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어떤 배경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논문의 서론의 제일 마지막은 항상 그래서 우리 연구의 목표는 뭐였다, 내지는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은 뭐다라고 끝나는 게 서론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미나 논문을 열심히 못 읽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목, 뭐 표 그림 제가 한 것처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서론의 마지막 문단에 와가지고 이 논문의 목적이 뭐지?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이 요약이나 하이라이트에서 다 나왔지만 드론 메소돌로지와 베슬 베이스드 비주얼 오브저베이션이라는 두 방법을 밸리데이트 하는 거죠. 그 밸리데이션 결과를 가지고 드론이 쓸만한데? 라는 걸 가지고 어세스 하는 거죠. 특히 좀 전에 두 군데나 되는 해양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 대형 부유 쓰레기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라는 걸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대개는 장소를 얘기했는데 그 장소를 한 이유는 뭐였고 뭐 이런 거 이제 해양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환경조건, 이게 특히 드론을 날리는 거니까 로우 윈드 상태에서 이렇게 드론과 배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사를 하는 걸 했고, 그건 18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가 7m고 3m짜리 그 로드를 이렇게 앞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정확하게 했는데, 문제는 두 개 비교한 결과는 20cm 이상의 결과만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20cm 이하도 요 비주얼 오브저베이션에서 관측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 처리를 할 때 그걸 한 것 같고요. 방법은 그러니까 지역, 그 다음에 관측 방법을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드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 뭐 이런 범위 이런 것들은 아까 봤던 그 지중해의 쓰레기 표준화 방법론을 적용을 했고,
되게 마지막에 스태티컬 애널리시스를 방법론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트랜젝트의 크기를 5대1로 거의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유지를 해서 좀 더 비교의 의미가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개는 여기 뭐 어떤 정규 분포에 대한 부분을 통계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무슨 자기 조치를 취해야 되죠. 정규 분포를 취하기 위해서 뭐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증 방법 자체를 비모수 대상으로 하는 검증 방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GLM이라고 하는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는 방법을 해가지고 카테고리칼 데이터인 여기 나오죠. 에리어는 카테고리죠. 에브르 델타 지역이냐, 바르셀로나 지역이냐, 카프드 크레우스 해양보호구역이냐 라고 하는 이건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네, A냐 B냐 C냐잖아요. 거기다가 distance to coastline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죠? 척도 1, 2, 3, 4, 5, 6 이렇게 연속된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를 묶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 GLM이라는 걸 써가지고 요 에어리어와 디스턴스 투 코스트라인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다른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걸 튜키의 HSD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아까 저 서플멘터리 인포메이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르 델타와 바르셀로나와 카프드 그레우스의 결과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냐라는 걸 했고, 그거의 유의성 수준은 0.05로 잡았고 분석은 R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에서 거의 표준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이 논문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되게 논문에 놀라울 정도로 짧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론과 방법론을 상세하게 하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심플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심플하게 제시하고 디스커션을 굉장히 풍성하게 제시하는 게 사실은 잘 쓴 논문이에요. 결과들은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죠? 결과들 다 봐가지고 뭐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카테고리 이거는 안 중요해. 넘어가고. 결과 결과 어디 갔지? 결과 이게 다야? 그치.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 다음에 쓰레기 조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어세스먼트 한 결과 6,300개의 이미지를 해가지고 했더니 뭐 이렇게 코스트라인에서 가까우면서 이제 에브르 델타가 쓰레기가 더 많았다가 결과고, 그 뒤에 이제 디스커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두 결과가 그 밸리데이션 그 익스페리먼트에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드론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는걸? 이라고 했고, 지금 뭐 제일 쓰레기가 많았던 거는 에브르 델타였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밸리데이션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쪽은 안 되네. 네. 다시 얘기하지만 MSFD에 따라서 EU에다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벌금이 억 단위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오토매틱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전에 시도하고 있는 게, 특히 쓰레기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건 쓰레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많고, 거기서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 특히 드론을 이렇게 할 때 뭐 고도가 높아지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흐려지기 때문에, 낮추면 이미지는 좋아지지만 스페이셜 커버리지가 이렇게 좁아진다.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릴 때는 어떤 비행 조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된 논문들을 대표님은 한번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카테고리는 아까 봤듯이 오브저베이션에서는 플라스틱 시트를 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드론으로 했을 때는 그걸 못 찾든지 내지는 unidentified로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비주얼 오브제이션 라이브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 측면을 이렇게 보면서, 생으로 보면서 이렇게 더 구분하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20cm 그 이상이라는 상당히 이렇게 범위가, 덱션된 범위가 좁다. 그러니까 커야 된다. 드론은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딥러닝이나 그 다음에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부유 쓰레기 조사를 할 때 드론이나 영상 이미지가 한계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햇빛 반사되는 거, 파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크기가 아니 이건 농도인가? 뭐 농도 얘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크기 범위가 20cm 이상이다 보니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80% 이상이 플라스틱이었고 코스트라인에 가까울수록 쓰레기가 많았고 그 이유는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오염 이렇게 소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농도는 그 뭐야지 피크는 어쨌든 바르셀로나에 있었지만 평균은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해류 영향을 받는 에브로 델타가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질문이나 토론 해주십시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65m 고도에서 했잖아요. 네. 65m 고도에서 했기 때문에 20cm 이상 아이템만 식별을 한 거고 지금 사진도 보면 알아보기 힘들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선상에서 부유쓰레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선상에 그 트랜젝트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커버하려고 지금 65m로 날린 거고 실제 요즘에 해변에서 이런 이제 뭐 이 필드 워크랑 그리고 뭐 이 사진으로 매뉴얼 스크린을 하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식별하고 분류할 때는 대부분 거의 10m 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아까 그 지상 표본 거리 그것도 이거 지금 2cm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픽셀당 실제로 커버하는 지상의 거리가 2cm라는 건데 요즘은 거의 한 4, 5mm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지 머신러닝 툴을 이용을 해서 식별할 때도 식별 가능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컴퓨터까지 할 수 있는 거로 디텍트 범위가 좁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농도를 조사할 때는 디텍션 리미트를 제한하고 고도를 낮추고 이렇게 해도 사실 우리가 얻는 건 저기서 쓰레기 양이 밀도 덴시티를 볼 경우는 제 생각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높이에서 65m 찍을 때하고 10m에서 찍을 때 그 아까 뭐라겠죠? 반사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변하고 다르고 또 얘들이 출렁출렁할 수가 있잖아요. 물은 이랬을 때 제약이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게 가능한데 그리고 해색도 문제가 되고 투명한 어떤 물체라던가 그런 것들은 해색이 진하거나 이게 반사가 되거나 het빛에 비추면 색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너무 분유 쓰레기 드론으로 할 때 그런 특별한 그런 다른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론이 장애가 많다는 걸 지금 기존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파일이 안 열리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기존 예시들도 보면은 드론이나 뭐 저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걸 대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변은 좀 더 이렇게 낮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되고 예. 해변으로 보내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해변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보다
이 분유 쓰레기 조사가 훨씬 더 네, 맞습니다. 항상 잔잔한 날은 그리고 또 하나 참고는 요 부유 쓰레기 조사 방법론 표준화하는 거는 키오스트에서 네, 지금 그걸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조금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교수님.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역시 조금 음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예, 말씀해 네, 보십시오. 마스크를 내리시고. 아, 네. 저는 지금 드론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람이 측으로 관측한 거고, 비주얼 서베이한 거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목적이 다른 거죠. 사용하는 목적이. 목적이 다른 건데, 그거 저런 식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논문 출력인 것 같고, 그걸 비교할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각으로 관측하는 것도 사람도 하나의 센서로 가야 되는 거고, 드론은 날개가 달린 센서고, 인공위성 하늘에 있는 센서인 거죠. 그래서 각 센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자나 아니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쓰는 집단이, 잘 쓰는 조직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를 몰 줄 알고 드론을 날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바다에서. 네. 제가 한번 해보죠, 뭐. 네. 뭐 그리고 네, 꼭 안 사셔 다이빙도 할 줄 아니까, 네. 다 되는데요. 배를 꼭 안 사셔도 이게 아니네. 빌려서 언제 뭐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드론으로 획득한 이미지, 인공위성에서 획득한 이미지, 각종 다양한 시각 센서 말고도 다른 센서들로 해양 쓰레기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일단 제목에 드론이라는 걸 넣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논문 제목을. 그 결합된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논문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제목에 드론이 들어가서 드론과 뱃설에서 방법론을 비교했다라는 제목이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저는 그 배에서 보는 것만 대개는, 대형 쓰레기는 대개 배에서 목시 조사를 하는데 그 데이터하고 그 드론을 이용해서 비교해 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트랜섹트를 8개만 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들이 이미지 분석하는 데 시간이 뭐 35시간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걸렸다는데 마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연구 정도 수준이거든요. 좀 더 트랜섹트를 늘려가지고 조사했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한 거였나? 토탈 디텍트 된 게 17개밖에 안 되고 이러거든요. 네, 개수가 너무 적어요. 네, 맞아요. 특히 또 2cm 이상을 보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게 샘플 숫자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한계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전체적으로 그 구성이나 논문을 쓰는 그 방식이나 풀어내는 거나 해석은
굉장히 잘 써진 논문 같아요. 네. 이게 5노트로 갔다고 했고 제가 나눠보니까 이게 10m 곱하기 4.7km 이렇게 돼야 이게 커버리지가 0.9 제곱킬로미터 나오더라고요. 네. 베스트 설베이에서. 네. 베스트 설베이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 4.7km를 5노트로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5노트면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 4.7km를 10m로 보면 쭉 갔단 말이에요. 50m 코스. 그러면 보통 목시도 10분, 맥시멈 10분? 이상을 하지 않잖아요. 눈의 피로도로 때문에. 이런 거 좀 떠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네, 이 목시조사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네. 목시조사 기본 이 사항 중에 하나가 몇 분 받느냐, 이게 눈의 피로도 때문에. 하는데 네. 빠르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 드론 조사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적인 면에서 네.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사진 찍었고 그것도 분석하는데 또 시간 걸리는 거하고 그 시간에 어떤 노력하고 뭐 이런 거 따지고, 일반 그 비주얼로 그냥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수집이 되잖아요, 그거. 근데 실질적으로 드론은 뭐 영상이든 뭘 누군가는 그걸 다 분석을 또 해가지고 거기에 걸린 시간하고 따져봤을 때는, 머신러닝이 원활하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머신러닝도 실질적으로 어떤 분석할 때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시간의 연령을 따지고 보면 효율성은 좀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는 인간 로봇이, 바이어가 로봇이 낮지만, 이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개발할 만한 이렇게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은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증거가 남잖아요.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증거가 남기 때문에 눈으로 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잘 본 건지 잘못 본 건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드론이나 이런 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거죠. 연세.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은 노동 지각적이고 많은 영역을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 결과를 이제 머신러닝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찍어온 영상을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식별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거랑, 이 머신러닝 이제 러닝이 된 그 툴을 이용해서 해봤을 때 사람이 했을 때보다 40~50배 시간이 단축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툴만 잘 발전을 시키면 이제 이게 굉장히 상용화를 하거나, 40~50대가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비교를.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똑같은 사진을 이제 학습이 된 머신러닝 그 툴하고 사람이 이제 스크리닝한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머신러닝 툴을 이용했을 때 40~50배가 더 빠르더라. 그러니까 이걸 잘 이제 지금 학습시키고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훈련을 시키는 중이니까, 이게 확립이 되면 굉장히 시간도 짧고 드론 그냥 윙 날려서 어떤 사진으로 넣고 휘릭 해버리면 이제 다시 될 거다. 결과는 지금 과도기 상태고, 지금은 이제 과도기 상태고, 애들을 학습시키는 뭐랄까, 좀 당연한 얘기지만 테크놀로지 발전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제 생각에 바이오로봇. 몇 년 전에만 해도 드론 저희가 몇 년, 14년, 15년 할 때만 해도 정말 400, 500 줘야 그나마 괜찮을 만한 그런 드론을 할 수 있었고, 분석 이런 것들도 논문도 거의 없고, 내용 보면 이게 드론을 써서 조사를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저희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 그리고 원문에 내용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가 여러 번 여러 사람에 의해서 분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이즈도 고도를 낮추면 그리고 반사되는 것도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이 논문에서 보면 이 네. 논문에서 보면은 전체 플라스틱 양에서는 개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오는데, 개별 아이템 식별하는 것은 전혀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덴티파이가 너무 지금 이제 우리 해변에 적용을 했을 때는 해변에 얼마나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지, 얼마나 쓰레기가 해변의 표면적을 덮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구체적인 아이템을 식별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모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 과제가 되면 30만 장의 사진을 훈련을 시켜서 논문을 내야죠. 과제 결과가 나왔답니다. 나왔다. 지금 그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과제 필요한 단어가 나오는 빨리 확인하세요. 지금 아, 그 단어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정쌤 뭐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방법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근데 더 네. 발전하면 밸런스를 넘어서 한쪽으로 패턴을 이미지 쓰는 것 발전을 같아요. 네.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줬어요. 네, 좋습니다. 네, 밖에서 들어오신 우리 우민수 연구원님이나 곽태진 쌤님, 아니다, 이세미 쌤이 처음이지? 이세미 쌤부터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 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 개인적으로 드론에 대해서는 막 많이 아는 건 아니어서 조금 생소한 면도 있었는데요. 제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드론이 지금 비치 레럴 모니터링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 바다 위에 있는 지금 쓰레기를 지금 촬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많다고 지금 한 논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드론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지금 요즘 드론 시세 가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 5쪽에 보면은 however mid-range commercial drones are also present some limitations 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 아마 한 중간대 가격의 상업 드론으로 사용했을 때 이 논문이 한 연구를 다시 이렇게 따라하고 싶다면은 그거에 대한 조금 리미테이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넣은 것 같거든요. 이 문단을.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좋은 드론을 갖고서는 이 논문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렇죠. 아직 어쨌든 갈 길은 멀어요. 근데 우리 우민수 연구원님 뭐 드론 전문가시니까 논문 내용이나 좀 전에 있었던 토론에 대해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론 전문가는 사실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최고 전문가인데. 그런데 그래도 많은 드론 기체들을 이용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한 200만 원대 드론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논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좀 많이 보면서,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고, 물론 지금 드론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메인이 아니라 백업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되겠구나 싶다는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문 내용보다는 그 이후에 임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좀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고요.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 참석해가지고 많은 정보나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곽태진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실 거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논문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좋은 얘기 다, 제가 궁금했던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아까 이게, 이런 비교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런 드론이나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AI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넘어갈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과도기이고, 그리고 뭐 기술 발전이 계속 되고, 어쨌든 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컴퓨터 공학과고 그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똑똑하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되게 잘 디텍트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션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줘서 어쨌든 자본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투자될 수 있게 계속하면 아마 똘똘한 그 컴퓨터 공학과 프로그래머들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결국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오션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3명 중에 오늘 논문 읽고 좀 듣고 그 말하고 싶은 부분 있나요? DJI 마빅 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프로 밑에 단계 들고 있습니다. 에어, 프로가 아니고 에어라서, 프로가 아니고 에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웨이포인트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 연구 동향 좀 보려고 논문을 좀 봤는데 어떤 드론 모델을 썼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을 촬영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했었는데 거의 제가 한 10개 정도 논문을 봤으면 대부분이 다 DJI 팬텀 4? 팬텀 이 4. 정도로 하고요. 더 높은 단계에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이 정도 되고 이거는 그렇게 엄청 비싼 모델은 아니고 드론은 이 정도로 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시중에 나와 있는 상용 드론으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12 아니면 20 메가픽셀 카메라를 다는 거죠. 얼마요? 이제 결국에 장비를 달고 그 장비로 사진을 찍어서 고해상도 사진을 얻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진을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도 중요한 역할 하네, 그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 드론이 이 비행을 하고 할 때 그냥 웨이포인트만 설정하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장비로 이게 뭐 카메라를 달든지 아니면 어떤 센서를 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프레젠테이션이 높은 건데. 네, 또, 다른 뭐, 제기하실 내용. 다른 두 사람도 한 번씩 말해 보시죠. 우리 최상현하고 그 정래혁 쌤도 한 번씩 말씀해 보시죠. 뭐 저는 논문에서 볼 때 하나밖에 거슬리는 게 없어가지고요. 왜냐면 날린 건 매빅 프로인데 뒤에 사진에는 팬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네, 보면 저도 그거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보면 안 해. 아니, 이게 그래서 이 논문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레혁 쌤은 저는 크기 없고 아까 영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드론으로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촬영 기술은 촬영을 할 거면 무조건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부착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정확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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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장비를 사면 안 돼요. 드론